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앞에 있었던 거 배경으로 다음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속 죄송해요. 제가 입에 사탕을 물고 있어갖고 그리고 꽤 예.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되는 건 익숙치 않은 용어들과 난무하는 숫자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라는 개념도 기상이라는 개념하고 계속 혼돈하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부분, 파리 협약,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가 온실가스 될 때 제가 기상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쓰지 말고 온실기체라고 쓰자. 근데 이제 기체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가스로 써야 사람들이 타격이 간다고. 그래서 국어 순화로 보면 별로 저는 계속적으로 거슬리고서 제 자료에는 가끔 온실기체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에서 쓰기로 한 공식 명칭은 온실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 시간에 말했던 기후변화 시나리오,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아까 보시면 거기 고온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표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계절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온이나 강수량이 변하면서 실제적으로 계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인 영역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평균, 변동성, 아까 봤던 복사, 강제력,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 실제로 아열대 기후는 제가 20년째 울고 있는 주제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20년을 얘기해도 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전달이 안 돼서 늘 언론이 새롭다고 하고 또 그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용어가 문제가 돼서 20년째 계속 새롭다고 또 만들고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오래된 개념이고 단순한 개념인데 그것도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는 것도 그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탄소 중립, 그러니까 UN 기후 변화 협약에서 쓰고 있는 탄소 중립의 의미와 IPCC 기관에서 쓰고 있는 탄소 중립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실가스냐 이산화탄소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RCP, SSP, 영어 약자인데다가 영어가 다 통째로 써도 문제가 되고요. 요번에 또 통째로 들어온 용어 중에 하나가 기후 영향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에 용어를 또 바꿨습니다. 처음에 뭐 이것저것 해다가 뭐 기후 영향 요인, 기후 영향 인자, 뭐 기후 영향 지시자, 뭐 지표 막 이렇게 가다가 요 요인을 또 뭘로 바꿨냐면 인자로 바꿨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드라이버스라고 되어 있는 건 기후 변화 영향의 드라이버는 아니고요. 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태계나 이런 곳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CID라고 하는 개념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또 이 개념을 앞에 것도 지금 아직 다 혼돈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통계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거, 대기 과학적인 내용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또 CID로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들어와서 그 개념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수많은 용어들과 계속 변하는 숫자들, 그다음에 여기에 불확실성이라는 개념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불확실한 걸 왜 자꾸 계속 얘기하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거는 실제 온난화가 되고 있는 거는 불확실하지 않고요. 온난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온난화 강도가 달라질 거라서 그 온난화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얼마만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따라서 온난화 강도가 달라질 거라서 그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이란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대기과학, 사회 경제 시스템, 환경, 기술 발전 어쨌든 마지막에 가면 이게 세 번째 시간에 할 것처럼 정책 결정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건 정책에 필요한 정보는 만들 수 있고 지식은 만들 수 있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 영역은 그쪽 영역이라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기후 변화 변동성의 원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변화. 그래서 그 유명한 갑자기 뭔가 생각이 안 나네. 지축 기울기 변화, 세차 운동, 지축 기울기 그다음에 공전 궤도의 아니 어째 명사가 잊어버렸네요. 예. 그리고 장기간으로 그 최소한 뭐 2만 년, 4만 년 또는 간빙기에 10만 년 좀 생각이 안 나죠?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태양 흑점 활동의 11년 내지 22년 주기, 그다음에 그 화산 폭발과 관련된 거는
에어로솔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산 폭발과 관련돼서 이 정도 이제 화산 폭발이 기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올라갈 정도의 뭐 L치천이나 이 정도 화산은 돼야 되거든요. 피나투포와 같은 대형 화산 활동이 있었을 때랑, 그다음에 해양과 대기 상호작용에 엘니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부 변동성하고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 물려 들어가는 걸 거거든요. 기후 시스템 내에서 내부적인 변동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여기에 있는 그 자연 변동성적인 원인을 가지고는 현재의 온난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개념은 실제적으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위적으로 변화라는 측면에서 계속 상승하는 것 때문에 비가역적이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로 이제 온실가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인위적인 에어로솔의 대류권 에어로솔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현재 기후 모델링을 할 때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부분은 육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표현해 놓은 거라서요.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매우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개념으로 보면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근데 이게 다 배출된 있는 상태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양에서 흡수하기도 하고 또 생태계가 흡수하기 되기 때문에 이 배출량의 개념이 대기에 있는 농도를 결정하진 않아요. 근데 대기에서 그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온실가스가 잔류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실가스는 대기 잔류기, 특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한 200년, 120년까지 머물게 되니까요. 메탄은 길어봤자 20년이라서 작정하고 줄이면은 빨리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화질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대기 체류 기간이 꽤 길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복사 강제력이 증가하게 될 거고, 이것을 간단하게 기온 상승으로 봐야 할 거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뭐 대기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욕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보면 조천호 원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280에서 300 정도면 지금 홀로신의 안정한 대기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다 변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330 ppm으로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84학번이거든요. 그 300 ppm으로 배웠고 지금 가르칠 때는 410 ppm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ppm 단위이고 그 값에서 보면 뭐 ppm이라는 단위가 원체 작은 단위이기도 한데 그게 큰 변화이겠느냐. 대기로 보면 굉장히 큰 개념이고요. 지금 이게 언제냐 하면 2022년 9월 12일이니까 한 두 달 전쯤 됐겠네요. 그래서 9월 12일이면 북반구에 식생이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계절이니까 그 농도가 제일 낮은 계절이거든요. 거기에 416 ppm쯤 되고, 이거는 이제 지구 평균이고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관측할 때 안면도에서 관측하는 거는, 그다음에 400 ppm도 전 세계 평균 400 ppm 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400 ppm이 넘었고요. 근데 이제 방출해놓고 다 흡수돼 버리면, 혼합돼 버리면 또 다 그냥 똑같은 농도여서 이 400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왜냐면 9월 달이 되어도 최고로 낮을 때도 400 ppm, 410 ppm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400 ppm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서 이제 비가역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값들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수증기의 자연적인 온실가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증기는 어차피 온도에 의해서 양이 결정이 될 거니까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과학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저기 그 윤 교수님하고 얘기 나눌 때 이제 이런 건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다고 했어서,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온실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 또 사람들이 혼돈하는 개념이 자꾸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온실 효과하고 인위적인 온실 효과 또는 자연적인 온실 효과의 강화의 개념으로 가면 훨씬 더 개념이 혼돈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온실 효과 자체도 혼돈되는 효과잖아요. 대기의 온실 효과거든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막아두면 실제로 공기의 순환이 잘 안 되는데 대기는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대기의 온실 효과 중에서도 대기의 자연적인 온실 효과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살거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어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강화된 온실 효과로 봐야 할 거고, 이걸 지구 온난화로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기 복사 에너지를 바깥으로 계속 내놔야 되는데 대륙권 하층부하고 지표에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지구 온난화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표 부근과 하층부의 온난화이고요. 상층부의 냉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륙권의 상층이나 그 성층권은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파이킹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북반구의 식생 때문에 이렇게 겨울 되면은 올라갔다가 여름 되면 낮아지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온실 효과에 대한 개념은 좀 쉽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흡수해서 에너지가 쌓이는 건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에어로솔과 관련된 부분들이 뒤에 가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에어로졸이 하는 역할 중에서 아주 단순한 역할은 그거예요.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직접적인 효과이고요. 근데 에어로솔이 어떤 역할을 하면 응결핵으로 쓰이거든요. 이제 응결핵으로 쓰이면 구름 발달하는데 구름 문제가 되고, 이 응결핵이 많아지는 게 지금 이제 응결핵이 얼마나 크냐, 입자의 크기가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형으로 돼 있어서 표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그다음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에어로솔 중에서도 일반 에어로솔 말고 검댕이라고 하는 에어로솔은 온도를 높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져 있느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에 의해서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될 건데요. 그래서 에어로졸이 발달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다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다음에 에어로솔은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와 기본적으로 다른 게 혼합이 잘 안 돼요. 무거우니까요. 배출되어진 곳에 어떻게 되냐면 주로 낙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저희 황사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황사가 중국에서 발원하게 되면 대부분의 물질들이 무거운 거 다 중국에서 떨어지고요. 이제 가볍고 약한 것만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로솔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여전히 선진국이었고, 그 지역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과 에어로솔에 대한 냉각 효과 때문에 실제로 온도 상승폭이 높게 잘 안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온도 상승폭으로 만약에 기여분을 나눈 것 같게 되면 미국하고 유럽이 값이 적게 나오고 동아시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일도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에어로솔이 많아지게 되면 응결핵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결핵이 커져야 비로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커지지 못하고 수분을 넣고 그 응결핵들이 계속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결핵에서 구름이 끼어져 있는데 비로 발달하지 못하는 구름이 끼어져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에어로솔이 증가하는 거는 직접적 효과 플러스 간접적 효과를 더해도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냉각화로 추워지는 거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난화의 강도 부분을, 온난화 정도 부분을 약간 상쇄시키는 부분이 크고요.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영향으로 온실가스도 늘어나고 에어로솔도 늘어나고, 근데 기간이 지나게 되면 미래에는 에어로솔은 규제가 굉장히 잘 될 거라서 상세부는 점점 줄어들면 온난화 상승폭이 어느 시점에서 또 다시 확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기후를 예전에 정의할 때는 이렇게 장기간의 평균, 기상의 누적 뭐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후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요. 어디까지 포함하냐 하면 변동성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극값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최고로 높은 온도가 얼마큼 될 것이냐, 아니면 최고로 낮은 온도가 얼마큼 될 것이냐, 비가 오는 가장 많은 것은 얼마큼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비만이 오는 거는 완전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2002년 태풍 로사 때 강릉에 하루 동안 800mm 강수가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 강수가 내리면서 강수의 극한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800mm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10만 년에 한 번 생기는 확률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복권을 사도 그런 거잖아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붙으면 100만 번째 사는 사람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0만 개 중에 한 사람이 붙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100년에 한 번 오는 강수, 그다음에 뭐 20년에 한 번 오는 강수 이런 거 할 텐데 그때 얘기할 때 그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정 연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온도의 범위값이 얼마냐를 보는 것 때문에 그 값이 중요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발생 확률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제주도의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 한라산이 제주하고 서귀포에서만 강수량을 재요. 공식적인 자료로. 그러면 뭐 2000mm, 2200, 24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진달래밭에 올라가면 지형적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그 라디오, 텔레비전에 이렇게 밑에 줄에 나오잖아요. 진달래밭에 800mm의 강수량이 지금 관측되었다. 500mm가 관측되어졌다. 그거 다 더하면 5000에서 10,0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점이 5,000mm나 10,000mm의 강수가 온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만약에 공식적인 그 자료를 인정해서 내놓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극값이라는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진달래밭에서 오는 강수량들, 지형성 강수가 영향을 받은 강수량들을 그 대표 강수량으로 포함시킬 건지도 또 문제이기도 해서 이제 극값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특히 온도 극값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발생 확률까지 집어 넣으려고 하고요. 이제 그전에는 뭘 썼었냐면 이상기후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기후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극한 기후인데요. 용어를 정할 때 그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뼈저리게 느낀 용어예요. 이 용어가 제가 기상청에 있을 때 처음으로 클라이밋 익스트림 이벤트란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극단 현상으로 쓸 거냐, 극한 현상으로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현상, 뭐 많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그때 가장 무난하게 느껴지는 아까 지구 온난화처럼요, 기후 변화처럼 극단적인 건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 정도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직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극단적인 게 더 직관적인 용어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써와서 지금 바꾸기도 어렵고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되게 불편한데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뭐냐면 장기간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기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진하게 되어 있는 게 현재의 기상 상태예요.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걸로 우리나라로 보면 그 오른쪽 끝은 33도, 35도, 40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40도까지는 잘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니까요. 그랬다 2018년에 지금 홍천이 넘어갔었던 거고요. 홍천, 충주, 양평 정도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들은 좀 덜 도시화된 지역이긴 하잖아요. 그다음에 온도가 낮다고 하면 뭐 영하 20도, 철원이 영하 20도 정도 나오고 서울도 영하 18도 정도 요 최근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양쪽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 있는 안쪽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온도 폭이에요. 예를 들면 옷을 더 입으면 되고 난방을 더 하면 되고. 근데 영하 18도가 되면 그걸로 안 되거든요. 수도관이 얼고 터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하 5도, 영하 6도가 많은 것보다 영하 18도가 한 번인 게 되게 힘들고요. 그다음에 32도, 31도도 그렇거든요. 더운데 38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한성을 자꾸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평균이 변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추운 거는 덜 발생하거든요. 근데 더운 거는 옛날 더운 거보다 더 더운 거가 생기고 평소에 덥다 그랬던 것들의 빈도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기후를 평균 변화의 개념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밑에 수학적으로 변동성 범위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만 보면 양쪽에 추운 거, 더운 게가 다 같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아닌 결과적으로는 평균은 증가하고 변동성은 커졌다라는 현재의 기후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더운 거가 더워지는 효과가 훨씬 크긴 한데 추워지는 효과도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중위도의 겨울이에요. 자꾸 북극에서 찬 공기가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기후 상태를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증가 플러스 변동성 증가로. 그래서 더운 쪽의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되지만 추운 것의 비용도 하나도 줄이지 못하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추운 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둘 다 극한으로 추운 것도 추워야 되고 더운 건 더 극한으로 갈 거고, 지금 여름이 무덥긴 하지만 8월 달 한 보름만 잘 버티면 지금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8월 보름의 더운 부분들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여름 쪽에 훨씬 더 그 SOC 부분에서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보건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몇 번 계속 얘기하는데 아마 이게 제일 핵심 내용일 텐데 사실 두렵기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30년, 20년에 한번 발생할 현상들을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이건 지금 30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관측 자료에서 30년 동안 보면, 제가 인천을 갖고 왔는데요. 인천에서 제일 더운 91년부터 2020년까지 했을 때 온도가 제일 높은 것은 37.2도였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온도가 최고로 낮은 거는 마이너스 18.2도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이라고 이 현상을 무시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더워질 거, 이거보다 더 추워질 거에 대비를 할 것인지. 근데 이거보다 더 더워질 거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루 이틀 더운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이게 폭염에 이르는 기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인천에서 폭염이 제일 빨리 나타났던 게 6월 19일이에요. 제일 늦게 나타났던 게 9월 2일이고, 근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건 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기간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을 포함시켜야 될 건지.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정보는 여기까지 보내주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정책에서 어디까지 반영이 될 건지. 그러면 사람들이나 특히 학교의 청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이제 뭐 에어컨 먼저 들어가고 히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들어가고, 학교에서 그것 쓰면 점점점 상황이 나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환경이 좋아지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어떤 거를 먼저 고려할 건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온도가 높아지는 게 우리나라는 더 문제인 거고, 현재 추운 걸로 대비되어 있는 거는 유지만 해도 어떻게 될 거잖아요. 더 강화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 그걸 포기할 건 아니고 유지해나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또 이런 거거든요. 당연히 강도가 강하면, 그러니까 온도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가 클 거고, 그다음에 발생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가 클 거고,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 이래서 이런 거거든요. 오늘 33도였는데 그 다음날 열대야가 안 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열대야로 충분히 냉각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폭염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올 여름 6월 초에 서울에서 열대야가 발생했었잖아요. 최초의 열대야고 누구도 그날 열대야로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이제 구름이 많이 끼어 있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현상이 이렇게 이 정도 6월 달에서 열대야가 생길 수 있으면 이제 열대야는 8월 달만 걱정하면 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했든 인위적으로 발생하든 6월 달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그랬냐면 2005년에 전국 평균 기온이 너무 높아졌을 때 한번 놀랐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400 ppm이 넘었었을 때 조금 놀랐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 40도가 넘어가는 거 보고 놀랐었고, 이번에 열대야가 6월 달에 발생하는 것도 6월 초에 발생하는 거 보고 조금 놀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현 시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좀 아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 훨씬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영하로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영하 5도, 10도는 뭐 목도리 두르고 붓줄 신고 장갑 끼고, 근데 지금은 어정쩡하잖아요. 의사 결정이. 그 뭐 소위 말하는 환절기라고 하는. 그래서 열파든 한파든 출현 시기가 빨리 오면 피해가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 발생한 시기. 그러면 처음 발생한 시기가 언제인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끝나는 시기는 대책을 세우고 있던 거에서 끝나서 괜찮은데 처음을 언제로 할 건지. 그래서 강수도 그렇고 고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다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건 이제 자연 강제력을 모델에 집어 넣었을 때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위적인 거랑 다 같이 넣었을 텐데, 지금 제가 84학번이거든요. 네, 84년, 85년에 타임지와 뉴스 위크지에 다 써져 있던 게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디밍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점점점 추워질 거고 빙하기로 가고 있다. 근데 자연적인 상태로 가면 저희가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온도 변화는 다 기간이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아까 그 기후 변화 협약에서 본 것처럼 적응할 시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어브럽트한 게 문제인데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그 기후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인위적인 요소를 넣으면 관측보다 모델에서 훨씬 더 잘 모의하는, 그래서 이거를 잘 모의하는 모델을 가지고 미래 전망 자료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고 이제 이 내용인데요. 아마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예산과 돈을 쓴 거거든요. 지금 황 교수님, 저희가 이거 몇 시까지죠? 3시 반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인별 복사 강제력이 어떻게 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0이고 이 부분이 늘어난 증가하는 폭이고, 이만큼이 지구의 온도를 덥게 하는 거고 이만큼이 지구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부분이에요. 그 여기가 지금 과학적 수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VH로 되어 있으면 very high로 우리가 꽤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CO2로 배출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대기 중에서도 CO2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출된 기체와 농도를 산출할 때 개체가 같아요. 그래서 CO2는 여기 지금 보시면 0에서부터 이만큼까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긴 지금 메테인이거든요. 메테인은 대기 중에 있으면 여러 물질과 반응해서 CO2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층권에서는 수증기로 바뀌기도 하고, 일부 오존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가 메테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배출될 때는 메테인이었지만 실제로 농도를 결정할 때는 4가지 물질로 바뀌게 되고요. 각각 물질에 의한 온도 상승폭이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복사 강제력의 강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출로 보면 이만큼이에요. 근데 농도로 보면 메테인 농도는 요만큼의 상승 효과인 거고,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CO2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CO2가 됐으니까. 그래서 배출한 기체와 실제로 남아서 온도를 높이는 기체가 조금씩 달라서요. 그래서 온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거는 배출량이 더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보면 농도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있는 온실가스들이에요. 대기 중에 꽤 오래 머물고 그다음에 잘 혼합이 일어나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대기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기체들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에어로솔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만큼에 보면, 그다음에 교육 저걸로 봐도 그 과학적 수준으로 봐도 하이하고 미디움이고요. 요 밑에 보면 간접적인 그 효과로 에어로솔의 효과 아까 봤던 부분이 베리 로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방향성에서는 맞고요.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때 구름의 성질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은 고도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발달하고 넓게도 발달하고 있고, 구름이 특정 구름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구름이 혼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용이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구름이 보여주는 순 효과는 냉각 효과가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의 에어로솔은 마이너스 효과인데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블랙 카본으로 되어져 있어서 검댕이라고 하는 이제 검은 색깔의 에어로솔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에어로솔이라는 입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높이는 영향을 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각가지의 하나들이 다 합쳐지면 1950년에 복사 강제력의 증가폭, 그 다음에 1980년에 복사 강제력의 증가폭, 2011년에 복사 강제력의 증가폭을 보면 지금 복사 강제력이 2.29까지 와 있는 거고, 아까 저희가 봤던 RCP 2.62, 2.6이니까 꽤 지금 다급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전체적으로 2.29 정도 되는데 과학적 수준이 하이이고 이 하이가 베리 하이가 아닌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그 에어로솔, 그러니까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고 이게 2.29냐, 2.28이냐, 30이냐의 문제지 이게 그 값에서는 별로 크게 방향성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2.6이라는 값하고 보면 진짜로 다급하게 되어진 거고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잘 갈 수 있는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복사 강제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면 이제 양의 복사 강제력이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음의 강제력은 낮아지는 건데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값이 2.29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위적 복사 강제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나면 이 얘기는 들으셨죠? 클라이메이트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 그래서 이거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팀 서버가 털린 거죠. 이제 해킹이 되어졌고 거기에 있던 그 코드들과 그다음에 이메일 내용과 문서들이 그 노출이 되어져서 언론사에 쫙 뿌려졌고요. 그때 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거 따지면 이제 음모 아니냐.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2009년 11월에 터졌는데요. 2011년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전부 다 사건들이 이제 법정에서 싸움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과학자들이 뭘 조작하려고 들진 않았고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제 클라이메이트 게이트가 끝이 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심해 대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 표층에 있는 물과 심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난화의 영향과 관련이 되어질 때 보면 지금 여기가 대서양이거든요. 그럼 대서양에 보면 여기 따뜻한 뭐가 흘러 들어가고 있냐 하면 멕시코 만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밀도류에 의해서 이 더운 지역에 있는 물이 그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대류 현상, 뭐 전도 현상 이런 거에서 차가워지게 되고 차가워지면 밀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이게 침강하게 되면 이것들이 순환이 되면서 해양 순환이 그 대기,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열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가 하는 역할이 대기 대순환이 한 80% 정도 되고요. 해양 그 심해에서 일어나는 그 심해 순환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 중에 이 심해 대순환이 2005년쯤에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후 변화를 제가 기상청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뭐죠? 투모로우라는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한 100년 내지 2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판단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월리스 박사님이 그 그래프를 만들어냈을 때 어브럽트한 체인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지구가 더워지는 것에 의해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20% 정도의 순환 때문에 적도에는 적도가 원래 더운 것보다 조금 덜 더울 수 있는 거고 극지역은 실제로 더운 극하정보다 조금 덜 추울 수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는 춥고 절대적으로는 더운데 적도에 있는 따뜻한 에너지가 그 고위도로 올라가고 또 고위도의 차가운 것이 그 적도 부근에서 용습을 하니까 어쨌든 그 상쇄시키는 역할, 모듈레이션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2005년쯤에 이 심해 대순환의 흐름이 약해지는 것이 감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던 것이 중지해버리는 거를 걱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끝인가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순환이 가고 있지만 이건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인위적인 현상 때문에 이 현상이 더 빈번해질 수 있고 더 약화되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멕시코 만류가 올라와도 어떻게 되냐 하면 밀도가
자, 밀도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북극에 있는 해빙들 있잖아요. 이제 해빙들은 처음에 얼 때는 소금하고 같이 얼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금은 다 꺼지고 담수만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빙하가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계속 담수로 해양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빙이 녹아지면서 그쪽 차가운 바닷물에 그 밀도를 높여서 염도를 낮추게 되는 거잖아요. 담수가 녹으면. 그러니까 염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온도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밀도가 낮아지고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극지역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그냥 극지역에 남아있게 되고 적도의 따뜻한 공기는 따뜻해지게 되면 극지역은 훨씬 더 추워지고 적도 지역은 더 따뜻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그 영거 드리아스기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해저 지진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육상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담수가 대량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밀도가 갑자기 낮아지고 하면서 이제 멈췄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던, 이제 회복되긴 했지만 근데 그 극한성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단순히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멈춰버리거나 시스템을 비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고민을 처음 하게 된 사건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열대 저기압에 대한 용어를 또 바꿔서 제가 입에 용어가 안 붙어서 지금 열대성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국어적으로 보면 성자 붙어 있는 게 일본말이나 중국말적인 표현이라서 열대 저기압이라고 쓰자고 해서 단어 중에서도 좀 덜 고쳐진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2017년, 16년에 발생할 때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일상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책에서 가르쳐 왔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허리케인 마이크를 강화시켰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열대 저기압이 발달하면 처음에 생길 때는 열대 요란 현상으로 생겨지잖아요. 그다음에 열대 저압부가 되고 좀 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등압선이 막혀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열대 폭풍이 되고요. 우리는 태풍으로 뭐 강한 태풍, 약한 태풍 이렇게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1, 2, 3, 4, 5라고 써요. 그래서 열대 저압부로 떨어지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열대 폭풍하고 태풍이라는 거가 이제 위험 경보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을 다 대피시킨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발달하면 미국에서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사람들을 그냥 대피시키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대피도 되게 잘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죠. 근데 열대 저압부로 떨어지고 육지로 가깝게 오니까 이제 사람들을 그럼 이제 돌아오게 한 거죠. 그래서 휴스턴 일대에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했는데 야간에 육지에 다 같이 와서 열대 저압부가 갑자기 열대 폭풍 지나서 허리케인 4단계까지 24시간 안에 발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발달한 적은 없었고, 그리고 하루 만에 저런 현상이 생겨버리면 대비할 방법이 없거든요. 저걸 뭐 건물을 높이고 뭐 모래를 갖다 얹어서 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무조건 사람들이 그냥 대피시켜버리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대피를 진짜 잘하고 대피 루트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기도 해요. 미국처럼 이렇게 심하게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건이 최초로 24시간 만에 열대 저압부로 떨어졌다가 그것도 해안선의 육지에 거의 도달해서, 그러니까 고위도로 올라오면 해수 온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육지의 마찰력이 꺼지는 것 때문에 감소해도 약화된다고 지금까지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강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급속하게 강화되어 24시간 만에 최초. 그래서 2016, 17 최초였어요. 근데 2022년까지는 그 미국을 강타하는 모든 허리케인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화되는데 갑자기 강화돼 버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보다 허리케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지는데 그것 중에 하나의 원인이 고위도로 올라와도 해수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거고요. 그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곧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근데
실제로 열대 저기압을 만드는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가지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과학자들이 붙들고 분석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구 온난화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한 번은 생길 수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 그러니까 랜덤 웨더 패턴이라는 것이 아까 내부 변동성, 자연 변동성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부터는 일기 예보하는 거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하고 있고 이때는 되게 파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사이언스 네이처에 계속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열대 저기압이 발달하려면 중위도와 열대 지방의 온도 차이가 커야 돼요. 근데 온도 차가 거의가 없어지고 기온 경도가 낮아지니까 실제로 열대 저기압의 발생 빈도는 줄거든요. 근데 발생 빈도는 주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발생되어 있을 때는 강력한 게 그러니까 개수는 크지 않지만 강도 큰 게 한 방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 거거든요. 40도, 42도가 한 방만 와도 강수량 800ml가 한 번 발생했을 때 그 피해로 그러면 극한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 건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과학자분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트럼프 4년이죠. 4년이 그 기후변화 학계가 되게 어려웠고요. 사실은 지금 호주도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조금 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디나이얼해서 정부 정책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호주는 그 트럼프 때 그 기후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공무원에서 잘렸고요. 호주도 지금 계속 인원을 줄이고 있기도 하고 한데 이제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게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날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은 현재 상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게 저희는 겨울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상고대 같은 것들이 생기긴 하지만 건물을 저렇게 쌓아서 다 얼어버릴 정도가 이거는 미국이나 스위스에서는 가끔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안 해양성 기후 특성을 가지는 지역들이나 뭐 해안 부근에서 근데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 공기가 흘러내리는 거는 원래 주기적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중위도랑 극지역의 열 교환으로 온도 균형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것이 더 빈번해진다면 그러면 지금의 한파 발생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랑 또 물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의 그 자연 변동성의 범위를 자꾸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서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현상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난리 났었던 게 2020년 6월 20일 날 베로얀스크가 지금 위도가 67.5도거든요. 그러면 북극권인데 온도가 38도인 거죠. 아주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33도, 34도까지 올라간 적은 있었대요. 근데 38도까지 올라간 건 이제 이 경신이라는 말이 문제가 늘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이때가 6월 22일이었거든요. 그럼 북극권이 낮이 22시간이에요. 근데 다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빙하가 계속 녹고 있고 하니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38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온도를 결정할 때 낮의 길이가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지금 6월 평균 기온이 15.9도씨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봄일 때거든요. 근데 그 봄에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과학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해오고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내용들하고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내용들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복사 강제력과 관련된 그 그래프가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중요한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거랑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내용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나리오 연결하는 거랑 영향 부분하고 계속 연결시킬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지도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제가 뒤집어 놓은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계속 자기네들을 중간에 넣어서 제가 이거 뒤집어서 우리나라가 가운데 올 수 있게 위치를 놨고요. 시베리아의 온도가 지금 이 부분이 높아졌던 게 문제면 뒤집어져 있는 것보다 약간 원래 있던 그림보다 뒤집어져 있는 게 훨씬 더 정보를 잘 줄 수 있어서 제가 지도를 뒤집어 놨습니다. 잘못된 그림이 아니고 제가 고의적으로 뒤집은 그림.